저는 상기대학교 교양대학, 지금은 이제 파이드 칼리지라고 불리는데 거기서 강의하고 있는 김시천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5가지 주제로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제 몸과 노래, 그다음에 코와 입, 삶, 그다음에 새로운 미디어를 통한 그 전통, 그리고 마음과 관련된 이런 다양한 주제의 강연과 체험, 그런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이제 오감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거는 주제 영역들을 좀 나누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한다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몸, 노래, 당연히 이제 예술과 관련되고요. 특히 많이들 느끼셨을 텐데 이 한류라고 통칭 불리는 그 문화적인 현상에 대해서 예술 철학을 전공하신 그 이재영 교수님을 모시고 드라마, 팝 등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현재는 한국 외국어대 HK 연구 교수로 계신 이재영 교수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외대 세미오시스 연구센터에서 연구교수로 일하고 있는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제목이 BTS 예술혁명, 방탄소년단과 들돼지가 만나다. 이게 정확하게는 2018년 4월 19일 초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같은 책이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BTS Art Revolution이라고 해서 같은 내용입니다. 영문판으로 이 책을 펴내셨어요. 부러워요. 이 책 많이 팔렸나요? 뭐 적지는 않게 필요한 사람들은 보신 것 같아요. 이게 적지는 않다라고 하는 게, 요거는 한글 책이니까 국내에서는 베스트셀러라고 하더라도 한 3,000부? 그 이상 나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거보단 좀 잘 팔린 걸로 알고. 이 책이요? 그리고 3,000부라고 하면은 그거보다가 아니라요. 요즘에 이런 학술서가 3,000부 이상 나가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보통 1,000부에서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가 아니라 상당한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이기도 하고요. 이 책을 계기로 해서 방송 출연이 꽤 있으셨죠? 네. 그래서 전 진짜 학교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막 라디오 나가고 TV 나가고 외신 인터뷰하고 좀 정신없는 몇 년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는데요. 정신없을 정도까지? 그랬는데 정말 그 과정에서 좋았던 거는 뭐 TV에 얼굴이 나가서 좋다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정말 다양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제 삶이라는 게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밖에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현장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일반 독자분들,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제가 더 이렇게 많이 배우고, 오히려 제가 더 배우고 더 커지고 좀 넓어지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서 참 감사한 책입니다, 저에게. 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건 영업 비밀이겠지만 이 책은 그럼 얼마나?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10,000부를 찍었고 대체로 나간 것 같아요. 역시. 그러니까 이런 책이 이게 외국에 있는 저명한 출판사에서 냈다면 아마 10,000부가 아니라 몇십만 부 이상이 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독립 1인 출판사에서 책을 냈거든요. 이 출판사도 모험을 한 거지만 역시나 또 언어의 범위가 다르고 BTS 현상이 세계적인 추세에서, 이거 학술서입니다. 그냥 에세이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10,000부 이상 나갔다 그러면 볼만한 사람들은 꽤 봤다는 얘기겠네요. 그래서 사실 약간 자랑 겸 이 뭔가 변화하고 있는 이거를 좀 보여주는 사례를 하나 들자면, 이제 2020년 1월 달에 영국에서 제1회 BTS 그 국제 학술 대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그 외국에서 온 학자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를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분이 오더니, 그분은 중국계 미국인이었거든요. 당신 알고 있느냐? 그래서 뭘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지금 모든 세션에서 당신 책을 인용하면서 연구를 발표하고 있다.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늘 백인 남성들의 언어를 인용하면서 모든 학술대회에서 거의 발표들을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이제는 동양 여자인 당신의 글을 인용하고 있다. 세상은 바뀔 거다. 당신의 책이 앞으로 더 많은 여성 학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라는 얘기를 사실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지금 하신 얘기가 그 한류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현재 위치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읽었던 모든 책의 저자는 외국인이었고 그 책들을 인용하는 책들을 읽으시면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의 학자가 만든 노래, 한국의 학자가 만든 영화, 한국인이 만든 영화, 한국인이 만든 저술을 외국인들이 인용하고 보고 평가하고 하는 세계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주제를 다 얘기하시네 한 번에. 그래서 처음에 출발은 아무래도 그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주목하셨던 게 이제 BTS이기 때문에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왜 예술 철학을 하신 그 분께서 BTS고 한참 나이도 아래고 그리고 처음에 주목하셨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BTS의 위상이 있지는 않았을 텐데 왜 주목하게 되셨나요? 이제 몇 가지 그 계기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계기는 2017년 5월인가 6월에 뉴스를 보다가 이제 처음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한참 정치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뉴스 아래에 이렇게 줄로 소식들 단편적으로 나가잖아요. 거기에 방탄소년단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탑 소셜 아티스트상 수상이라는 글자를 봤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는 주로 팝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던 그렇죠. 어린이였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들으면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김기덕의 2시의 데이트 이런 프로 있었잖아요. 제가 그거를 매일 거의 챙겨 들었었는데 그때 연말이 되면 빌보드에서 그 해에 가장 인기 있었던 곡들을 뭐 탑 100 잡아가지고 하나씩 소개해 주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그 먼 미지의 어떤 세계,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완전히 다른 어떤 세상을 이렇게 엿보면서 자랐었는데 근데 그 빌보드에서 한국인이 상을 탔다라는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문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뭐지 이게?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뭐가 그렇게 달랐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거를 하나하나 궁금해서 이제 기사도 검색을 하고 유튜브에 가서 그들이 이제 그 발표했었던 뮤직비디오 같은 것들도 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2017년 11월에 어메리칸 뮤직 어워드라고 미국 3대 시상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어메리칸 뮤직 어워드에 방탄소년단이 무대를 한다라고 해서 그걸 봤는데 사실 방탄소년단이 얼마나 잘하는가가 핵심이 아니었고요. 그거는 사실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컨텐츠가 뭐 그 K-팝이 잘 나간다, K-드라마가 잘 나간다 했을 때 뭐 되게 희한하고 특이한 거를 해서 사람들한테 막 이그조틱한 어떤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은 그런 콘텐츠를 볼 때 노래가 좋으니까 그리고 드라마가 재밌으니까 영화가 훌륭하니까 보는 거거든요. 그건 기본으로 깔았을 때 그 이외에 이제 관심이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관객석이었어요. 중간중간 보여주는데 이들이 분명히 다 외국인들의 얼굴인데 뭐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의 팬들이 한국어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한국어 떼창을 하고 있는 거를 봤을 때 저는 문화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언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의 뭐 감정이나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에 그치는 게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영어 때문에 나는 단 한 번도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 없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받으셨는가와 상관없이 만약에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손주분들이 영어에 대해 받는 스트레스 생각해 보시면 어떠세요? 거기에 투자하는 돈, 스트레스 엄청나거든요. 왜냐? 영어가 전 세계의 경제, 정치,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영어 종주국 미국 한복판에서 한국어가 울려 퍼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제 막 전율이 생겼고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 언어의 장벽을 넘었고 어떻게 이들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얼마나 수많은 그 편견과 그다음에 차별이 거기에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어떻게 뚫고 들어갔을까? 그게 이제 굉장히 궁금해졌죠. 그래서 이 그 팬들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고 그들이 어떻게 조직하고 있는지 어떤 활동들을 벌이고 있는지 그런 활동들의 어떤 구조가 이전에 사람들이 맺어오던 관계들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구조적으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실은 처음엔 책은 아니었고 이제 논문 한 편을 써볼까 그 정도 생각으로 달려들었다가 보니까 더 엄청난 것들이 뒤에 도사리고 있는 거를 보고 이제 논문 한 편으로는 많이 부족할 것 같고 특히 이제 좀 전에 얘기했었던 그 팬들의 어떤 영어 중심주의를 극복하는 스토리 같은 경우는 좀 사회문화적인 그런 측면에서 접근 가능한데 이제 영화 철학을 전공하는 저한테 제 전공 영역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예술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아 이거는 정말 지금까지 내가 연구해 왔었던 것들을 모두 집어넣어서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현상이구나. 분석해야만 하는 예술적,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현상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정 교수님은 말씀하시는 스타일을 보니까 두 가지씩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학술적인 얘기도 중간에 많이 하셨지만 제일 귀에 제일 먼저 꽂혔던 거는 첫 번째 이거였던 것 같아요. 요즘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먹방 방송이 많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그 코로나 그 상황에서 한국의 음식이 세계적으로 많이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분석들이 많은데 저는 딱 한마디로 그냥 그 현상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식이 잘 팔리는 이유는 맛있으니까. 네. 음악이 널리 사람들이 좋아하고 듣게 되는 이유는 좋으니까. 영화를 많이 보는 까닭은 재밌으니까.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기존에는 그런 것들이 영어로 했는데 이 BTS의 특별함은 듣도 보도 못한 예컨대 중국어가 뉴욕 한복판에서 터진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놀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중국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우리는 이런 병도 남북한을 다 합쳐도 1억이 안 되는데 이 언어가 전파를 타고 미국 전역을 울려 퍼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전 세계의 그 어떤 그 곳에서도 한 번도 일어나 보지 않았던 일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뭐 한류, 뭐 정부가 잘해서 이게 아니라 재밌고 좋고 맛있으니까. 요 정체를 오늘 이야기하는 게 아마 전체의 주제일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게 혹시 여기 선생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수들 잘 모르거든요. 저는 대학 시절을 이제 고등학교 대학 시절을 80년대 후반에 다녀서 지금도 80년대 하면 기억나는 게 마이클 잭슨, 그 다음에 듀란 뭐 컬처 클럽, 그 다음에 영화 배우로 하는 뭐 피비 캐치, 소피 마르소 이런 사람들이고 너무 추억 돋는 이름. 네. 그 다음에 90년대 가면은 영웅본색하고 동방불패밖에 안 떠올라요. 다 아마 저랑 비슷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들도 우리 문화 그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한국 음악을 트로트부터 그 힙합까지 쫙 심지어 랩까지 듣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배우도 외국계 배우가 아니라 저는 그 처음에 비트 영화 출연할 때부터 열렬하게 정우성의 팬입니다. 그리고 이병헌 연기 잘하고요. 이게 우리의 삶이 바뀐 거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뭐 이런 20대 때에 내가 좋아했던 배우 혹은 좋아했던 노래가 뭘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우리가 그랬던 것을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의 콘텐츠들이 경쟁을 하는데 정말 충격적인 건 뭐냐면 BTS의 뮤직비디오는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이 전문가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쭙고 싶네요. 솔직히 뮤직비디오 딱 한 장르만 놓고 보면 그냥 세계 탑 찍습니다. BTS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들이 가장 퀄리티가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아까 얘기하셨던 저 두런두런 팬이었어요. 듀란드한테. 제가 옛날부터 그렇게 잘생긴 청년들을 참 좋아했었나 봅니다. 네, 듀란듀란 팬이었고 그때 뮤직비디오 보면서 막 이렇게 홀렸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마돈나, 그다음에 마이클 잭슨 뮤직비디오 정말 그때 그 당시에는 센세이션 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늘 뮤직비디오는 뭐 미국계 굉장히 좋고 아니면 뭐 듀란듀란처럼 뭐 영국 거나 이 정도로 생각하다가 저도 한동안은 서태지 이후로는 국내 음악들을 잘 사실 별로 접하지를 않고 그냥 그러고 살다가 이제 BTS 덕분에 저도 요새 우리나라 다양한 음악들을 더 많이 듣게 됐는데 그래서 한번 봤어요. 요새는 이렇게 다 잘 만드나? 라고 생각하고 미국 가수들 뮤직비디오들을 일부러 찾아서 이제 아주 높은 순위에 있는 것들 일부러 찾아서 비교해봤는데 솔직히 퀄리티가 좀 비교적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 제작 능력이 출중해졌는지 제가 중간은 놓쳐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퀄리티 측면에서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팩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미국 드라마 우리 한참 봤었잖아요. 뭐 CSI 시리즈 다들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저도 밤마다 머리 가르는 거 보면서 잠들고 그랬었는데 그 CSI 시리즈들 굉장히 재밌게 봤지만 요새 보시면 또 별로 재미없으실걸요? 이미 너무 똑같은 포맷으로 너무 반복해서 막 십몇 시즌 나아가면 지쳐요. 근데 그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미국 드라마들도 많이 찾아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범죄물들이에요. 거의 비슷해요, 포맷들이. 근데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 범죄 드라마도 있고 사랑 얘기도 있지만 역사물도 있고 역사물도 지난번에 한참 정말 저도 너무너무 재밌게 봤었던 옷소매 붉은 끝동 같은 전통 사극이면서 굉장히 시적이기도 했고 영상미가 아주 출중했던 그런 드라마도 있지만 SF도 나오고 그다음에 아주 최신이라기보다는 한국 근대사를 다루고 있는 사극들도 많이 나오고 너무나 다양해요.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화두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다양성, 다이버시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주제들을 길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게 왜 맥히는가.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이걸 바꿔서 얘기한다면 이게 바로 지금 사람들이 열망하는 시대 정신을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게 저는 이 다이버시티, 다양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궁금증인데요. 네. 최애 드라마가 뭐가 있으세요?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서. 제가 사실 드라마 덕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드라마들을 진짜 우리나라 드라마 유치할 때부터 다 보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전통적인 드라마부터 최신 드라마까지 다 봤는데 그 중에 제 인생의 드라마는 비밀의 숲 그리고 최근에 나의 해방일지 네, 그다음에 옷소매 붉은 끝동도 정말 가슴을 부여잡고 봤던 드라마였고 네, 많았어요. 되게 진지한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웃기는 것도 좋아해요. 저는 최근에 저는 요즘에 이제 드라마를 꽤 보는데 멜로가 체질은 어떠세요? 그거 너무 좋았어요. 그것도 진짜 굉장히 시청률은 낮았는데 네. 정말 수준 높고 아주 신선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좋은 드라마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멜로와 체질 같은 드라마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대사를 하는데 대사가 예술이에요. 어떻게 저런 방식의 일상적인 대화를 저렇게 적절한 철학자들이 가장 정교하게 언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그 드라마의 언어는 개념적인 언어가 아니잖아요. 일상의 대화잖아요. 근데 인간의 삶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위트와 유머와 감정과 표현을 담은 그런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게 한국 드라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떠세요? 진짜 그 대사들 맛깔나게 쓰는 그런 부분들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저는 영상미, 영상미. 영상미의 측면에서도 한국 드라마가 참 지금 굉장히 압도적인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약간만 배경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90년대, 그러니까 2000년대에 보면 우리나라 영화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박찬욱, 봉준호 감독이 데뷔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2000년대 초반이에요. 즉 9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능력 있는 인재들이 영화계 쪽으로 몰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한국 영화 르네상스가 60년대에 이어서 한 번 더 왔었죠. 그러고 나서 사실은 그 정권이 바뀌면서부터 약간 침체기를 가면서 그때 그 무렵이 뭐랑 겹쳐 있냐면 케이블 드라마들이 개국하게 되는 시기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리고 그 케이블 채널들이 드라마를 제작하기 시작을 하는데 인력이 어디에서 오게 되냐면 기존에 이제 드라마들을 쓰던 여성 작가들과 그 다음에 영화판에서 일하던 제작 인력들이 결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미국 드라마들을 이제 시청자들이 보면서 이전처럼 맨날 결혼, 가족, 연애 그것만 다루던 뭐 출생의 비밀, 삼각관계 이것만 다루던 드라마들에서 다각화가 시작되는 그 시기들이 맞물려 있어요. 이제 이 현장을 보자면요. 그러면서 영화 쪽 인력들이 들어오면서 이 카메라의 미장센이나 조명이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때깔이 남달라지기 시작했던 게 영화 쪽 인력들에 투입하고 관련이 되는데, 정말 딱 비교해 보실 수 있게 제가 추천을 해드리면, 집에 돌아가시면 그 OTT 서비스 한 둘씩은 요새 다 보시죠. 넷플릭스나 왓챠나 그런 것들이요. 거기 가면 일본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일본 드라마 아무거나 한번 틀어서 보세요. 이야기가 재밌는 건 간혹 있는데 때깔 자체가 한국 드라마 보다가 보면 야 이거 못 보겠다 싶은 때깔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세요. 그리고 카메라가 우리나라 이 미장센 잡고 편집하고 하는 거에 비해서 역동성이 너무 떨어져서 보는 게 좀 많이 지루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 예전에 일본 드라마 영화 굉장히 잘 나갔었거든요, 한동안. 근데 일본 드라마 영화가 일본의 그 기약 없는 20년, 30년과 함께 같이 요새 좀 무너지고 있는 시기예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그 둘을 비교해 보시면 한국 드라마 퀄리티가 어떤지가 아마 눈에 선명하게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 이재용 교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이제 BTS 현상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오니까 처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좀 틀어봤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별로 느낌이 없었어요. 왜냐면 아이돌 자체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한 번 보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하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저는 80년대 발라드 변진섭, 이문세, 양수경 이 노래만 평생 노래방 가서 그 이후에 노래를 아는 게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BTS 노래를 제가 흥얼거리는, 물론 어려워서 쫓아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흥얼거리는 죄가 느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가 왔죠.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이랑 비교를 해보고. 근데 그 과정에서 놀랬던 거는 제가 그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BTS는 방송에서 공연할 때 녹음해서 들려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더라고 합니다. 그거 진짜인가요? 모두가 다 라이브입니다. 모든 네. 방송. 아니 그 춤추는 거 혹시 한번 보세요. 선생님들도. 이제 저도 이제 50 중반 되다 보니까 이게 제 마음대로 움직여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 몸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저렇게 움직이는 게 신기한 거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실제로 느끼는데, BTS 공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아이돌 가수들 춤추는 거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센 동작을 하면서 그 숨 쉬는 소리가 마이크에 안 들리잖아요. 그거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죽어라 훈련.
그 죽어라 훈련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워낙에 이게 몸에 익어 있고 그다음에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르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네. 나눠서 부르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가능한 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솔로 가수가 아니어서. 네. 네. 그 집에서 국민체조하면서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게다가 제가 그 뮤직비디오 보면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한국 사람들 이렇게 나가서 보시면은 저는 차량의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50 되기 전에 그 차를 사가지고 1년 동안 와이프 쫄라가지고 빨간색으로 QM3는 빨간색이 제일 이쁘거든요. 그래서 그 차를 샀는데 지금은 좀 나이 50대 중반이 되니까 안 맞아요. 예전에는 딱 그 차 몰고 가면은 사람들이 이 차가 예쁘네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차에서 내리면은 차량이 저를 이렇게 번갈아 쳐다보더라고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차량 색깔은 전부 다 검은색이잖아요. 아니면 흰색이거나. 근데 BTS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청천한색이에요. 그런데 너무 예뻐요. 이 부분도 좀 저는 설명할 언어가 없으니까. 이제 색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제작비가 많이 투여가 아 그래요? 뮤직비디오 한 편에 몇 억씩 들어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워낙에 좋은 카메라, 그러니까 대여료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런 카메라랑 조명 이제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아마 그 때깔이 굉장히 고운 측면도 있고요. BTS 뮤직비디오의 특징은 사실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보통은 뮤직비디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노래 홍보 수단으로 많이 생각하시지 않나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그것에만 그치면 아마 제가 책을 쓸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BTS 뮤직비디오의 특징은 뭐냐면 노래의 가사로 전부 다 전달할 수 없는 어떤 메시지와 이야기들을 뮤직비디오에 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난 게 요 메시지의 층위가 따로 있고요. 가사에서 이제 전달하는.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게 2018년 UN 연설했을 때 이제 나왔었던 핵심 메시지가 Love Yourself, 자신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들이 가사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 방식이 일종의 어떤 허구적 세계, 그러니까 영화에서 마치 나타날 것 같은 허구적인 세계관을 만들어서 그것이 뮤직비디오에 다시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거를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찬찬히 모두가 보면 이런 얘기구나 라고 할 수 있게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빈틈이 굉장히 많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냐면 마치 그 르네상스나 바로크 시대 그림을 한번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회화 작품들이요. 예전 유명한 루벤스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화가들 그림을 보면 딱 보고 나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거다라고 바로 파악하시지 못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아르놀피니의 결혼이라고 하는 혹시 그림 아세요? 17세기? 그 그림 보면 두 명의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렇게 약혼식하는 장면처럼 마주 잡고 있고 그 아래에는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중간에는 볼록 거울 같은 게 있어요. 그림 기억하시는 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냥 얼핏 보면 결혼식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의 배는 불러 있어요. 그러면 속도 위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거기에는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사실 깔려 있는데 그걸 보고 찾아봐야 하는 건데요. 뭐냐면 그 당시에 굉장히 권력자였던 이 아르놀피니가 사실은 이 여자가 탐나서 이 여자의 남편을 멀리 뭐 어디 전쟁터에다 보내버리고 남편을 살려달라고 하는 여자를 겁탈해서 강제로 결혼을 하려는 뭐 그런 장면이고요. 늘 결혼식마다 많은 그림들에 보면 강아지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도상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개는 충성, 사랑, 어떤 정절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가 나왔을 때 저 집에서 키우는 개인가 보다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도상학적인 의미들을 이제 끄집어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요. 마치 그런 것처럼 뮤직비디오의 다양한 이미지들이 상징, 도상들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그 서양의 옛날 그림들은 우리가 뭐 단테의 신곡이라든가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혹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기반으로 해서 혹은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해석해야 되는 도상들이라면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에는 굉장히 많은 다른 어떤 레퍼런스들, 도상의 이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리들이 주어지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피땀 눈물이라는 노래 아시죠? 뮤직비디오 보셨죠? 네, 가물가물한데요. 아, 예, 약간 미술관 같이 생긴 곳에서 거기에 보면 피에타상도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브리겔의 그림 같은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뭐 춤도 추고 막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펼쳐지는데 이 뮤직비디오가 등장하고 나중에 중간에 나레이션이 한번 등장하거든요. 노래는 안 나오는데 나레이션이 껴있는데 그 나레이션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서 뽑아낸 구절이에요. 그리고 벽에 걸려있는 거울의 위에는 니체의 글귀가 니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뮤직비디오를 해석할 때 우리가 봐야만 하는 게 헤르만 헤세 데미안을 봐야만 하고 그 다음에 니체를 이제 어느 정도라도 저게 뭔 소리인지라도 알아들을 수 있게 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피에타라든가 기타 등등 주로 17세기 바로크 시대 회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니까 그 작품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찾아보면서 이 뮤직비디오 피땀 눈물이라는 가사가 전달하는 것과는 또 다른 어떤 의미의 층위들이 거기에서 복잡하게 직조가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예술 작품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특징이 그렇게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한 번 보고 알겠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두고두고 뜯어봐야 돼. 그러니까 팬들은 굉장히 애정과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한 장면 한 장면을 정지시키고 느리게 보고 그 다음에 정지해서 스크린샷 찍어서 확대를 해서 보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만 해도 저도 이제 옛날 세대다 보니까 뮤직비디오 처음 볼 때 그냥 틀어놓고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봐야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정지도 하고 찾아도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지를 캡처해서 뒤집어 보기도 해요. 그래서 뒤집었을 때 글자가 뭘 표현하는가까지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지금 그 온라인 디지털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들의 어떤 이미지 읽기 방식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쭉 연속적으로 보던 흐름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관객들이 이렇게 수용 방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의 어떤 의미들이 개입될 수 있고 그 활동이 확산될 수 있는 것들을 규정하게 되기 때문에 관객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나중에 뺐다가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 다시 돌아가서 BTS 뮤직비디오의 특징을 얘기를 한다면 그런 이제 상징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레퍼런스들을 뭐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그거 하나뿐이 아니라 다른 뮤직비디오에서는 예를 들면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어슐러 르 귀인이라는 그 SF 작가의 소설이 있는데 그런 소설 작품 그다음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 영화 뭐 이런 것들을 그 인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재밌었던 거는 봄날이라는 노래 뮤직비디오가 있는데요. 많이 아실 거예요. 봄날은 정말 유명한 곡이라 거기에 보면 옷더미가 그 쓰레기 같은 옷더미가 산더미처럼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운전하는 장면만 기억나는데요. 그 옷더미가 산더미처럼 있는 것도 사실은 프랑스 작가의 설치 작품에 대한 오마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누가 설명 안 해주면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 작가를 미리 알고 있지 않아요. 저도 미리 몰랐거든요. 근데 팬들이 다 찾아놓은 것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게 아마 크리스티안 볼당스키라고 하는 작가의 백손느라는 작품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거였어요. 즉 죽은 자들에 대한 어떤 애도가 담겨있는 원래 작품이었어요.
자, 뭔가 느낌이 오시죠? 네, 봄날이라는 왜냐면 봄날하면 저도 기억나는 게 이게 작년 봄에 나왔던 거죠? 아니요. 재작년인가요? 아니요. 2017년 2월에 아 나왔어요. 그래요? 근데 뮤직비디오가요? 네. 그 저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봄날이라고 하는 노래의 작곡자가 B라고 알고 있고 아, 다른 곡이랑 헷갈리셨나 봐요. 아 다른 곡이랑 헷갈린 거예요? 아쉽다. 네. 왜 그 아시겠냐고 제가 불었었냐면 그 죽은 자들에 대한 거랑 네. 봄날이라는 뮤직비디오가 거기에 보면 아 2017년이라고 하는 건 네, 바로 뭔가가 연결이 되는 네, 거기에서 죽은 친구들에 대한 세상을 떠나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을 이제 명시적으로는 표현을 하고 있는 곡인데 거기에서 보면 세월호에서 죽었던 아이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 상징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뮤직비디오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들에 대한 어떤 그 작품을 왜 했는지, 그다음에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소설은요 단편인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오멜라스라고 하는 가상의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도시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도시예요. 참 믿기 힘든 이야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도시의 어떤 공간에 가면 한 아이가 갇혀 있고 그 아이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대신해서 자기 혼자 불행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도시의 행복이 그 아이의 불행을 기초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안 사람들이 모른 척 살아가거나 아니면 아예 그 도시를 떠나버리는 이야기가 바로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소설의 이야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그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에서도 그 모든 기차가 움직이는 거는 엔진 때문이었는데 그 엔진은 그냥 돌아가질 않아서 아주 작은 아이를 그 엔진 통에다가 집어넣고 그 아이가 돌리게 하는 그 힘으로 그 기차가 돌아갔었거든요. 즉 전체 사회가 아이들의 소수의 아이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이야기와 그다음에 소설, 영화 뭐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면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그 이른바 전 세계 아미들이 이 봄날이라고 하는 뮤직비디오가 나왔을 때 지금 이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들을 다 찾아낸다는 거죠. 그럼요. 찾아내서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세월호가 뭔지 거기에 들어간 그 소설 작품을 또 읽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내가 사랑하는 BTS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건네는구나 가사를 이렇게 썼구나 라고 하는 걸 음미하기 위해서 역사도 공부하고 소설도 있고 문화를 공부하고 그러니까 아까 처음 출발할 때 얘기했던 이지영 교수님이 이 책을 썼는데 중국인 학자가 다가와가지고 당신만 모르네 이 책 엄청나게 인용하고 있어 달리 말하면은 BTS의 뮤직비디오가 그냥 우리가 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걸 찾다 보니까 아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가 뭐를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 보편적 가치 인간적 가치에 대한 것들을 깨달아 가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BTS 팬이 되고 아미가 되는구나 이렇게 현상을 읽어야지만 지금의 문화 현상이 보이는 거지 춤 잘 추고 노래 잘하니까 박수치고 끝난다 이게 아니라는 게 제가 듣기에는 이정 교수님의 메시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걸음 여기서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네.